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추론적 읽기 이론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추론적 읽기 역시 개념이랑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 기억하고 같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본문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추론적 읽기에서 이제 뒤에 이제 제재는 풀비린내에 대하여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론이라고 한다면 교과서 이렇게 보시면 추론이라고 한다면 추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많이 하죠. 여러분들 방탈출 같은 거 가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보시면 어때요? 여러 가지 단서를 모아가지고 과연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추론을 하게 되죠. 단서를 모아서 어떤 결론을 추리내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도 뭐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보드 게임 같은 거 하면서 거기에서 특히 이제 추리 게임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막 단서를 모아가지고 범인은 누구냐 이렇게 찾아보는 거 이렇게 내가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추측해보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추론적 읽기의 개념을 같이 볼까요? 자, 추론적 읽기의 개념 볼까요? 자, 추론적 읽기라 여기 나와 있죠? 어떤 것이냐? 바로 글에 드러난 여러 가지 단서 그리고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자, 그래서 어떤 글이 있어요. 요 글을 누가 읽겠어요? 읽는 사람은 독자가 되겠죠. 독자. 자, 그럼 이 글에 드러난 여러 가지 단서가 있겠죠. 이 글 자체만 봤을 때 이 글에 드러난 여러 가지 단서하고 플러스 뭐야? 이 독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독자의 머릿속에 있는 배경 지식이 되겠죠. 그 두 개를 잘 우리가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다는 거야?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그 내용을 우리가 짐작해 가면서 읽는 거. 그게 바로 추론적 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셜록 홈즈에 대한 뭐 글을 읽고 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셜록 홈즈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단서가 이 글에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열심히 조합을 해보고 또 내가 이 배경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셜록 홈즈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 지식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책에 아직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로 범인은 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가면서 읽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추론적 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이를 위해서는 생략된 정보는 물론 필자는 과연 무슨 의도로 이 책을 썼을까? 그리고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일까? 숨겨진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가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논리적으로 추측하며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생략된 정보, 필자의 의도, 글을 쓰는 목적, 숨겨진 주제 등을 우리가 이제 추리를 하지만 글에 드러난 여러 가지 단서와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의도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추론해 가는 거지만 무작정 추론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바로 논리적으로 추측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드시 근거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찍으면 안 된다.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왜 추론적 읽기를 해야 될까요? 자, 글을 쓴 사람을 필자라고 하죠. 자, 글을 주는 이 필자 같은 경우에는 읽는 사람인 독자가요. 이미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나 독자가 이 글을 읽으면서 충분히 이 정도는 추론할 수 있겠군 하는 내용은 일부러 생략해서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자는 끊임없이 이걸 읽어가면서 글에 나타난 여러 가지 단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열심히 추론해 가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자가 이렇게 숨겨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추론하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게 여기까지가 이제 추론적 읽기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이어서 그럼 추론적 읽기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바로 배경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글에 나타난 담화 표지 아까 글에 드러난 여러 가지 단서하고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추론해 가면서 읽는다고 했죠. 자, 여기 나와 있네. 자,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바로 배경 지식이라든가 자신의 기존에 해왔던 경험 같은 거를 활용하든지 이건 독자가 가지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글에 드러나 있는 거, 요 글에 드러난 게 바로 뭐겠어요? 그래서 어떤 추측할 수 있는 근거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담화 표지라고 하는 거죠. 담화는 이야기고요. 표지는 뒤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바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왔다면 뒤에는 예를 드는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담화 표지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담화 표지.
자, 그리고 나서 또 글에 사용된 여러 가지 어휘, 단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문맥 같은 경우라든가 이제 글이 흘러가고 있는 그 이제 모습, 양상 등 이런 걸 우리가 문맥이라고 하죠.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나서 생략된 내용을 이제 추론해 가는 것이다.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로군. 뭐 이런 거 있죠.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전부 다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로군.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해 가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추론을 할 때는 어떤다고 합니까? 자신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떠올려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 그리고 내가 기존에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고 또 글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을 지으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글에 드러난 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바로 얘기했죠? 글에 드러난 이 정보. 이게 뭐라고? 담화 표지. 자, 담화 표지 바로 뭐라고?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특히 이를테면 여러 가지 지시어라든가는 건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뭐 그, 뭐 저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지시어라고 하죠. 나는 밥을 먹었어 했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 나는 그것을 싫어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추측할 수 있죠. 이 사람은 밥을 싫어하는 거구나. 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밥을 지칭한다 라는 걸 봤을 때 다 조합해 보니까 이 사람은 밥을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에 거를 지시했다라고 해서 지시어라고 합니다. 자, 접속 표현은 바로 이제 두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뭐 그래서, 뭐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의 접속 표현을 가지고 또 하지만 뭐 이렇게 하면 뒤에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담화 표지라고 얘기를 한더라.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흘러갈지 표시해 주더라 라고 해서 담화 표지. 그래서 여기 글에 드러난 담화 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론적 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담화 표지를 가지고 이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는 그 예시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 여러분들 62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담화 표지를 가지고 이제 추측한 예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기억을 볼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강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라고 한다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런 접속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요것이 담화 표지가 되는 거죠. 요 담화 표지를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강하게 고개를 젓다라고 했으니까 철수는 뭔가를 이겨내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로 바꿔본 거예요. 뭔가를 이겨내고 뭔가를 극복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이겨내는 강한 의지가 있구나, 그게 되게 싫은가 보구나, 이런 거를 극복하고서라도 되게 싫은가 보구나 하는 그런 철수의 태도를 읽을 수가 있죠. 요 담화 표지를 통해서요.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문장의 기획에서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런 담화 표지를 통해서 인물의 의지, 철수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서라도 고개를 저었다, 싫다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인물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완강히 뭔가를 거절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담화 표지를 통해서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볼까요? 자, 여름과 달리라고 하는 이런 담화 표지를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냐? 여름과 달리 겨울의 불국사는 매우 한적한 편이었다 라는 내용을 봤을 때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여름과 달리 겨울의 불국사는 매우 한적한 편이었다 라니까 그렇구나. 그럼 여름의 불국사는 굉장히 북적북적한가 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반대되는 내용의 담화 표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 보시면 문장 니은에서는 뭐뭐과 달리라고 하는 부사어구를 통해서 여름에는 불국사에 사람이 더 많겠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담화 표지를 가지고 글에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추론한 예시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까요? 자, 또한 글에 드러난 어휘라든가 단어라든가 또 문맥 글에 흘러가는 그 양상을 보고 이것들을 단서로 해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나 이제 문맥을 가지고 추론해낸 예시가 나와 있겠죠. 여기 여러분들 역시 교과서 63페이지에 보면 이제 박스에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어머님 오늘 아침에 고이적삼 차입해 주신 것을 받고, 자, 차입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거기 교과서에 차입이라고 하는 뜻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차입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교과서 뜻. 교도소나 구치소에 갇힌 사람에게 음식이나 의복 그리고 돈 따위를 들여보냄 또는 그 물건을 넣어주는 것을 우리가 차입이라고 한다. 이걸 봤을 때 차입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넣어주는 건데 어디에 넣어주는 거예요? 바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갇힌 사람에게 넣어주는 단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차입이라는 이 단어를 보고 이 어휘를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이 사람이 감옥에 있구나라는 걸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받고 어땠다는 거야? 어머님, 그래서야 제가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을 집에서도 아신 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는 아, 그렇구나. 집에서 이제 알았구나 라고 이제 써 있으니까 아, 집에 말을 안 하고 이 사람이 감옥에 잡혀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잠시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았던 막내등이 아, 이 사람은 굉장히 막내구나. 이 가족에서 막내였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런 어휘를 통해서. 자, 이런 막내등의 생사를 한 달 동안이나 아득히 아실 길이 없으셨으니 라고 했으니까 아, 한 달 동안이나 집안 식구들이 몰랐구나 라는 걸 역시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오죽이나 애를 태우셨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시문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역시 보시면 옥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아, 감옥에 있는 중에 어머니께 올린 글을 어머니께 편지를 쓴 거구나. 라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도 아,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쓴 글이구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휘를 가지고 추론해낸 거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차입이라고 했던 단어 같은 거. 교도소에 뭔가를 넣어줄 때 차입이란 단어라는 쓴다는 걸 봤을 때 또한 한 달 동안이나 아득히 아실 길이 없으셨으니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장을 봤을 때 필자가 어땠다는가? 오랫동안 교도소에 갇혀 지내서 어머니와 연락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독자가 아까 말했죠.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또 추론을 해낼 수도 있다고 했죠. 자,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나아가서 필자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자, 이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였어요? 글을 쓴 사람 필자라고 하는데 누구예요? 바로 시문이라는 사람이죠. 만약에 이제 필자가 바로 이제 시문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제 시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독립운동가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이유가 바로 독립운동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죠. 독자가 가지고 있는 필자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요. 그래서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좀 소개를 해주자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시 같은 경우에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진짜 같아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교과서에는 안 실려 있더라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신문 같은 경우 여기 써있다 봐봐.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날이 바로 언제겠어요? 바로 이제 그 광복의 그날이 오면이겠죠. 오게 되면 삼각산이 일어나서 바로 그 춤이라도 추고 그리고 한강물이 뒤집어져 가지고 용솟음 칠 그날에 이 목숨이 끊겨지기 전에 이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광복이 온다면 어떤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처럼 종로에 있는 인경을 머리로 들어받아가지고 뻥 들여받아가지고 두개골이 여기 해골이 반으로 쪽 쪼개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죽는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그날이 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보시면 그 표현은 좀 가격하지만 그날이 오게 되면은 어떤다는 거야. 보시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보시면 봐봐요. 보시면 자기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 북을 만들어 커다란 북을 만들어서 둥둥둥 치면서 다닐 정도라는 거야. 이제 그 정도로 너무나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그런 마음을 이제 노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굉장히 광복에 대한 의지가 강한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 지식을 만약에 이제 가지고 있다면 이런 배경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면 활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글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더 많은 내용을 또 추론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왔죠. 이를테면 자, 윗글의 필자인 바로 이 시문이라는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교도소에 갇힌 적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그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도 알고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 인물이 이 편지를 어머니께 보낼 때 어떤 상황이겠구나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했구나 라는 것까지 추론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뒤쪽으로 넘어가세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또 표현 방법을 가지고 필자가 어떤 의도로 썼는가, 어떤 목적인가, 어떤 숨겨진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또도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정책이나 사건을 다루는 시사평론이 선거철에 쓰이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맥락인가, 우리 현대 시대라든가 뭐 조선 후기라든가 조선 시대라든가 그런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하거나 또 그리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표현 방법 등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 숨겨진 이런 의도나 목적, 이런 거 주제, 이런 것들도 내가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것을 다루고 있는 시사평론이 나왔어요. 자,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요즘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되고 있다. 요즘 부동산 정책은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평이 나왔는데, 그게 하필이면 바로 선거철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이거 뭐 어떤 게 숨겨져 있겠어요? 우리 당을 좀 찍어주세요. 우리 쪽을 좀 지지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숨겨져 있겠구나 라고 하는, 여기 그런 걸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하필이면 거기에 그 선거철에 쓰였다라고 본다면, 이면에는 독자의 태도를 특정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필자의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을 좀 더 지지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숨겨져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알면, 이런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를 한다면 그 속에서 이 글이 나왔구나. 그리고요, 또한 같은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표현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패배를 했어요. 뭐 이제 시합을 했는데, 뭐 야구 시합을 했는데 패배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뭐 아쉬운 패배 이렇게 적혀 있다면, 아쉬운 그런 마음을 좀 더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는 신문 기사를 보고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가 패배를 했지만 뭐 실력 차이에서 어쩔 수 없는 실력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상대,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다면, 똑같이 패배를 했어도 우리의 실력이 좀 딸렸구나라는 걸 좀 더 초점을 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야. 표현 방법이 어떻게 드러났냐에 따라서.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표제어, 우리 신문 기사 얘기했죠. 표제, 부제, 전문, 보문, 해설. 그래서 우리가 큰 제목에서 과연 이게 아까운 패배, 였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실력 차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제목을, 헤드라인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숨겨진 어떤 의도나 목적, 이런 것들을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기사의 지면상 위치나 분량.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애설이 터졌는데 열애설 기사가 요 앞에 크게 나왔어요. 아니면 또 다른 신문에서는 열애설 기사가 요 밑에 조그맣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신문을 본 사람들은 이 열애설이 엄청난 화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기사의 지면상의 위치나 분량을 통해서 이게 화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열애설이 조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신문 기사에서 어떤 위치와 분량을 어느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목적이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 사진이나 이제 도표의 제시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진을 또 어떤 것은 열애설이 터져도 과연 사진을 또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도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도표의 제시 방법, 도표를 또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라는 것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떤 의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독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든가 또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필자가 과연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하면서 읽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문학작품의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학작품의 경우에 하는 거 볼까요? 자,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제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주제가 이제 겉으로 잘 드러나 있지 않더라. 숨겨져 있다. 이렇게 좀. 자,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잘 고려해서 숨겨진 주제를 추론해 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춘향전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이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인 주제하고 이면적인 주제 따로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판소리 자체가 연행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할 때 공연물이었기 때문에 양반들 앞에서 공연을 할 때도 있고 또 평민들 앞에서 공연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제가 그렇게 이쪽 저쪽을 전부 다 아우르다 보니 이제 두 개의 주제가 숨겨져 있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춘향제를 본다면 이몽룡이라고 하는 부잣집 도련과 춘향이라고 하는 기생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라고만 볼 수가 있지만 방금 얘기했죠. 출연적 읽기 해보는 거야. 작품이 지어졌던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언제요? 바로 조선 후기의 상황이죠. 바로 판소리계 소설, 바로 조선 후기의 상황이죠. 조선 후기는 어떤 시대였어요? 바로 임진왜란을 병자란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평민의식이 올라가게 되죠. 민중의식이 올라가 이제 근대로 좀 넘어가려고 말려고 하는 이제 그 시대잖아요. 자, 그런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러브스토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춘향이 같은 경우는 신분이 뭐예요? 기생이죠. 자, 기생인데 어떻게 돼요? 양반과 결혼해서 정실 부인이 되죠. 현실에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죠. 조선은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어때요? 됐죠? 양반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되게 낭만적이다. 이게 아니고 당시의 사회문화적 여러 평민의식이 성장하고 민중의식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면에는 그렇구나. 바로 조선 후기에 민중이 나도 양반이 될 수 있는데 나도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신분 상승 욕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작품에 반영돼 있구나라는 걸 읽어낼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춘향이를 괴롭히는 변학도가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진짜 조선 후기의 사회라면, 진짜 이제 조선 시대의 사회라면 벌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양반이고 권력층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책에서는 가능하죠. 탐관오리가 여기에서 벌을 받죠. 거기를 통해서 이 책에선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책에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책에는 조선 후기에 민중의식이 성장해서 바로 민중들이 나도 저항할 수가 있다. 나도 이런 불합리한 양반의 행포에 저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민중의 저항 의지가 거기에 깔려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추론해낼 수가 있다라고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선 후기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사회문화적 맥락을 활용한 추론의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무리 요약 정리 해볼까요? 학습 목표는 글에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예측해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을 수 있게 추론적 읽기 학습 목표예요. 자, 글에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예측해서 필자가 어떤 의도, 글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숨겨진 주제 이런 것들을 추론해 가면서 읽을 수가 있더라. 자, 추론적 읽기의 개념을 보시면 추론적 읽기라는 것은 글에 드러난 여러 가지 단서, 이제 글에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단서, 어휘라든가 문맥이라든가 담화표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한 그걸 읽고 있는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면서 읽는 걸 추론적 읽기라고 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추론적 읽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배경적 지식과 경험을 독자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글에 드러나 있는 담화표지라든가 그리고 어휘라든가 문맥 이런 거는 이제 글에 관련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요거는 독자 요인이고 요걸 활용해서 나와 있지 않은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지고도 우리가 추론해 갈 수가 있고 거기 쓰여지는 표현 방법을 가지고도 우리가 필자가 과연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과 어떤 주제를 숨겨놨는지를 우리가 추론해 가면서 읽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론적 읽기의 방법 볼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배경 지식과 경험 이거는 뭐라고? 독자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글에 드러난 담화표지, 어휘, 문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와 있지 않은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과 경험을 떠올려서 글의 내용과 관련 지어본다. 시문 같은 경우에 얘기했죠? 시문이 바로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글을 더 이해할 수 있더라. 잘 이해할 수 있더라. 또 지시어나 접속 표현 등을 가진 것 그런 담화표지를 가지고 해서 정보를 추론해 갈 수 있더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강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라고 한다면 철수가 뭔가 어떤 의지나 완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추론해낼 수가 있다고요. 또 어휘나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고 차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시문이 바로 감옥에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이나 아득히 아실 길이 없으셨으니 라고 하는 그런 문장 그런 문맥을 가지고 굉장히 필자가 오랫동안 교도소에 갇혀서 어머니하고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추론해낼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표현 방법을 통해서 역시 의도나 글을 목적, 숨겨진 주제를 추론해 갈 수도 있었죠. 그래서 표제어라든가 분량, 자료 제시 방법 등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쓰여져 있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이나 의도, 숨겨진 내용을 추론해낼 수가 있더라고요. 표제어가 제목이 어떻게 적혀져 있는가, 그리고 분량을 얼마만큼 실어놨는가,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제시를 해놨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기사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썼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작품의 배경이 되는 당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다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시로 이제 춘향전이 나왔었죠. 춘향전이 조선 후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알고 있다면, 사회문화적 그런 상황을 알고 있다면 춘향전에 바로 민중의 그런 의식이 성장되고 있구나, 민중의 신분 상승 욕구, 그리고 탐망 오리의 부패를 고발하려고 하는 민중의 저항 의지 등이 바로 숨겨져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파악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추론적 읽기의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추론적 읽기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추론적 읽기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